반갑습니다. 아마 영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제가 이전에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소비기한 배경이라든지 도입 배경 이런 부분은 설명을 드렸었을 텐데요. 오늘은 이제 사실은 그 기본적인 내용 배경이나 이런 것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권장 소비기한 설정 배경 위주로 제 다음에 설명드리는 최원영 연구관 님의 그 강의가 좀 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설명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기본적으로 소비기한 개요, 그 다음에 소비기한 표시 방법, 행정처분 기준, 품목 제조 보고 등 이제 보존 유통 기준, 그리고 시간이 조금 허락된다면 추가적으로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이제 홍보 자료 만든 게 있어가지고요. 오늘은 소세지 스크램블을 만들어 볼까요? 재료를 꺼내고, 유통기한? 아니죠. 앞으로는 소비기한. 소비기한 표시제도, 식품 소비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과학적인 검증을 거쳤으니까 더 안심하고 드세요. 아는 만큼 안심이 보여요. 네, 요즘 대세인 요생남이죠. 남편이 요리를 잘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소비기한 개요 부분인데요. 먼저 이제 소비기한하고 유통기한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일반 지금 업종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이해는 빠르고 잘 알고 계실 것 같으세요. 일단 소비기한은 보관 방법을 준수할 때 섭취에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고요. 이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한 기한입니다. 당연히 이제 영업자 중심의 제도이고요. 우선 그 설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 위주로 생각을 할 때는 품질이 변화되는 품질 한계 기간을 기준으로 시점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은 평균 60에서 70% 지점을 잡아왔었고요. 소비기한은 80에서 90% 지점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품질 유지 기한이 설정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0.6, 0.7, 그 다음에 0.8, 0.9 지점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품질이 10일 동안 유지되는 생면이 있다면 유통기한은 6일에서 7일 정도 안전마진을 넓게 잡았고요. 이제 소비기한은 8일에서 9일 정도로 좀 더 안전마진을 적게 두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소비기한 도입을 찬성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태까지 잘 정착되어 온 제도를 왜 힘들게 또 바꾸느냐라고 의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우선 첫 번째 가장 이제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소비자 혼란 부분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소비자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소비자들 입장이나 판매자 입장으로 돌아갔을 때도 어떤 냉장고 문을 열었거나 식자재 창고를 봤을 때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지난 제품을 발견을 하고 이걸 먹어야 할지 버려야 할지 먹는다고 해도 내 스스로 혼자서 판단해서 요건 하루 지났으니까 먹어도 될 거야, 얘는 열흘 지났으니까 버려야 될 거야 그러면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그 많은 의문들 속에서 고민해왔고, 그리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저희가 인식도 조사를 했을 때 보통 한 95% 정도가 그냥 버리거나 아니면 어쨌든 먹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소비자들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 제공, 이 시점까지는 드셔도 됩니다라고 그걸 알려주는 게 좀 필요할 거라는 그런 기본적인 배경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섭취 기한이 늘어나다 보니 버려지는 식품들에 대한 폐기물 감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외국의 기준들을 봤을 때 대부분의 국가들이 소비기한을 도입을 하고 있고요. 코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 소비기한을 유통기한 자체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
작년 8월 17일에 이제 법안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안이 개정될 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유예 기간을 3년 정도 두고 선적용이 가능하게끔 하려고 했었지만 국회에서 너무 관심이 많은 법안이다 보니 이건 이제 환경이라든지 경제적 편익이 많은 제도이니 좀 빨리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유예기간이 23년 1일 1일로 시행되는 걸 1년 4개월 정도, 그 다음에 냉장 보관 기준 개선 필요 품목은 8년 이내 적용 유예가 되었습니다. 이 품목 부분은 뒤쪽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 이제 저희가 이제 소비 기한에 대한 기대 효과는 뭐 당연히 이제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건 이제 소비자 편익을 봤을 때는 한 1년에 연간 8,860억, 기업은 260억.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비용까지 고려를 한다면 연간 약 1조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국회 가서 이 자료를 설명을 했더니 국회 모 보좌관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업계 이익이 260억밖에 안 되냐고. 네, 물론 이 부분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산출을 했고요. 어쨌든 일반적인 비용 편익은 10년을 정도로 편익을 보는 부분이라 저희가 뭐 7조 이상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단년도에 거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인생 평생 내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외에도 이제 음식물 폐기물이 감소가 되니까 저희 뭐 탄소 중립에도 분명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앞서도 이제 다른 외국에도 다 이제 소비 기한을 쓰고 있다라고 했고, 지금 이제 이건 제외국의 표시 기준들을 정리를 한 것이고요. 특이한 사항은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유통기한, 품질 유지기한, 소비기한을 자유롭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하고는 다른 게, 우리는 이제 제조일자, 품질 유지기한, 뭐 소비기한, 유통기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자유롭게 영업자가 자기 제품의 특성에 맞게끔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법안이 작년 8월에 개정이 된 뒤에 저희 이제 하위법령 개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올 6월에 저희 시행규칙에 이제 냉장 개선 필요 품목을 적용을 했는데요. 이 필요 품목은 우유류, 식품공정에서 19-1에 해당되는 우유류, 냉장 우유만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 뭐 가공 우유나 발효유 같은 것들은 다 내년 1월 1일 시행 품목입니다. 그러면 왜 우유만 이렇게 유예기간이 많이 갔냐고 그러면, 사실 제도 도입을 준비하면서 낙농유구협회라든지 유업계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냉장 이거 실태가 특히 이제 편의점이나 조그만 이렇게 상점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 우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온도에 민감하니 우유를 빼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도 이제 많은 부분을 고민하다가 당초는 26년 1월 1일까지 유예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5년 정도 주려고 했는데 법안이 이제 소위 심의를 통과한 뒤에도 계속 좀 어려움을 호소를 하셔서, 그리고 하필 26년 1월 1일이 FTA 협정에 따라서 수입 우유가 굉장히 쏟아져 들어올 그런 시점하고 맞물려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유예를 좀 추가해서 우유에 대해서만 3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고시 개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소비기한 도입되면서 초창기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일부 이제 저희 냉장 유통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온도 관리가 안 되는 것들이 많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력을 하기 위해서 현재 이제 냉장 냉동식품을 콜드체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해서 유통 단계별로 온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이제 연구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부분 이제 자료들 정리해서 11월 정도에는 좀 이제 배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국에 이제 뭐 유통 판매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지도 점검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식품기준과에서 실행하고 있는데, 오픈형 냉장고에 이제 자발적으로 문달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냉장 제품들은 온도 유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의 매장들이 오픈형으로 냉장고를 사용하면서 전기료도 많이 나오고 품문도 유지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MOU를 롯데마트하고 한전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 그 유통업체들도 이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문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비기한이 바뀌면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앞서 제가 뭐 평균적인 개념으로 60에서 70% 지점을 유통기한 잡고 뭐 80에서 90% 지점을 소비기한으로 잡는다고 했지만 그건 이론적인 개념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도 마찬가지지만 과학적인 실험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그 제품의 보관 방법이라든지 원료라든지 포장 방법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보관을 하면서 의학적 실험, 간동 검사, 뭐 미생물 검사 이런 것을 토대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설정을 할 때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지금 마련을 하려고 이것도 연구사업 지금 마무리가 거의 되었고요. 9월 말이나 10월 초 정도에는 업데이트된 부분을 배포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건장 소비기한인데요. 사실 이제 소비기한이 들어오면서 이제 영업자분들은 또 다른 부담이 이제 포장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내가 생산하는 품목들을 새로 실험을 해서 소비기한을 설정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도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식품공정에 283개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의 유형 200개 유형 정도에 대해서 4년 동안 건장 소비기한을 지금 설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너무 유형이 많고 품목이 많다 보니 한 해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4년에 나눠서 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0개 정도 유형, 현재 이제 품목은 한 450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올해 하고 있는 사업들은 지금 현재 건장 유통기한 있는 품목, 그 다음에 다소비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이제 업계에서 요청한 거 해서 한 50개 유형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게 빠르면 이번 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초 정도에 공유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제 뒤에 이제 최원영 연구원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법안이 작년 8월에 통과되고 지금 거의 1년이 넘게 지났는데 나름 저희 진짜 홍보 교육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가는 데마다 듣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교육 홍보가 안 되냐, 이거에 대해서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진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 그 식품안전나라에 가시면 저희 식품안전, 식품표시광고, 소비기한 파트에 저희 이제 콘텐츠, 소비기한 관련된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통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이니 여기 들어가시면 필요한 뭐 정보들이나 뭐 저희 Q&A도 다 있고 기본적인 간단한 카드 뉴스들도 다 탑재되어 있으니 좀 활용을 하셔서 이제 회사 내 직원분들한테 좀 공유를 하고 뭐 가족분들에게도 필요한 것들은 좀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저희 뭐 여러 가지 이제 홍보 전문기관 통해서 이제 관련 부처랑 협의해서 교육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FAQ도 만들어서 배포했고 아까 그 식품안전나라에도 같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저희 이런 것들이 다 게재되어 있으니까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행 일자는 이제 내년 1일부터 시행인데 우유류에 대해서는 유예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법안에 박혀 있는 부분이 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거나 수입품은 선적하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법안 통과되고 계속 이제 민원이라든지 질의 뭐 설명회 갔을 때 질의라든지 이런 통로를 통해서 선적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 잔여 포장재 때문에 계도 기간을 좀 충분히 줬으면 좋겠다라고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셔서 사실은 선종용 부분은 법안에서 이제 법안이 완전히 확정된 상태라 저희가 법제처랑 이야기를 했을 때 전혀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포장재 그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 조사들도 충분히 했고 그러다 보니 이게 선적용과 계도 기간을 주지 않으면 굉장히 업계에서 어렵겠다는 걸 이제 확실하게 좀 느꼈고 그래서 이제 선적용은 저희가 내부에 이제
혁신행정위원회라는 걸 이제 저희가 유지하고 제도 개선이랑 규제 개선 이런 부분들 좀 굉장히 혁신적으로 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상정을 해서 이 부분은 많은 이제 경제적인 편익이라든지 이런 게 맞물려 있으니 이걸 선적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만장일치로 위원분들이 제 기억에 한 13분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다 동의를 해주셨고요. 그걸 계기로 저희가 이제 8월 11월에 저희 식약처에서 규제 개선 과제 100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소비기한, 선적용과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하는 것을 같이 포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선적용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8월 11일부터 그냥 바로 그냥 소비기한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 이제 계도기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또 내년 한 해 정도까지는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재를 스티커 처리 없이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소비기한 표시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이제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 대상 식품이 다 소비기한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제조일자 표시 대상이라든지 내가 품질 유지기한 표시를 하셨다면 그 부분들은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표시하는 방법은 유통기한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비기한의 날짜까지 제조일로부터 뭐 며칠까지, 몇 월까지, 그리고 지금처럼 뭐 유통기한 쓰고 뭐 상단의 표시, 뭐 별도 표시 지금 그대로 그냥 운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세트 포장 제품 굉장히 요즘 판매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유통기한 표시 제품하고 소비기한 표시 제품을 이제 세트로 구성을 할 수 있냐? 네, 가능은 하시고요. 그다음 대신에 구성 제품 가운데서 가장 짧은 날짜를 소비기간으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잔여 포장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도기간을 드렸지만 그래도 나는 이제 내가 그냥 소비기간을 바꾸고 싶다 그러시면 문구 수정은 가능합니다. 스티커 그냥 붙이셔도 되는데 날짜는 유통기한과 마찬가지로 절대로 손을 대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병행 표시는 가능한지를 물으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병행 표시 부분은 저희가 2010년, 13년도 이 법안을 이제 준비를 처음에 하면서 18년도인가? 네, 연도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소비기한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걸지 정책 연구를 했습니다. 그걸 했던 이유는 사실은 10년 전에 저희가 이 소비기한을 도입을 하려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여러 외부에서 반대가 있어서 진행을 하지는 못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준비를 좀 철저히 하자는 의미에서 정책 연구를 먼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소비기한을 이제 도입을 한다면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병행 표시를 하게 되면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같이 쓰게 되면 소비자들이 더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고 저희가 판단을 해도 만약에 유통은 어겼고 소비는 남아있고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비기한이 도입된다면 단독 표시를 하자는 그런 제안 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법안이 발의가 되었을 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법안 외에 또 다른 의원이 소비기한하고 이게 유통기한하고 병행 표시하는 법안을 같이 발의를 해서 법안 2개를 병합 심의를 했는데요. 어쨌든 뭐 산업계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시설비 추가 비용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호소를 하셔가지고 법안이 이제 개정될 때는 소비기한 단독으로 이제 표시하는 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도상에 있는 유통이든 소비든 한 가지를 쓰시면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 표시의 기본은 의무 표시 사항을 쓰면서 나머지를 추가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정보 제공 차원에서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병행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당초 법안을 준비하면서 추진했던 방향, 그리고 이제 그게 더 소비자들한테 오인과 혼돈을 준다고 하니 권장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반 규정인데요. 이것도 뭐 유통기한 표시하고 동일하고요. 저희 뭐 표시하지 않거나 아는 식품 영업을 했을 때는 품목 제조 정지 15일, 1개월, 2개월에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품목 제조 보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행일 이후에 신규로 이제 제조할, 그러니까 선적용을 하더라도 새로운 제품을 만약에 발매를 하셨다면 제조 방법 설명서, 소비기한 설정 사유서 첨부해서 보고를 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품목 제조 사항이 변경된 사례로 이제 날짜는 바뀌지 않고 단순히 유통에서 소비, 나는 아직 뭐 실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날짜를 늘릴 여력이 안 되니 단순히 우선 글자만 바꾸겠다라고 하신다면 얘는 따로 품목 제조 보고 변경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날짜를 하루라도 연장을 하시겠다고 하면 연장 사유서와 변경 보고서를 첨부해서 변경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 수입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국에서 현재 유통기한 개념으로 이제 익스피레이션 데이터나 셀바이 데이터가 표시가 됐을 때는 당연히 우리나라 올 때 한글 표시된 소비기한으로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현품에는 따로 손을 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국에서 베스트 비포로 표시가 되었다 하면 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소비기한으로 적용이 되는지 그대로 품질 유지기한 되는지 거기에 맞춰서 그냥 고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OEM 식품 같은 경우에도 소비기한 표시 제품은 설정 사유수를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보존 및 유통 기준인데요. 보존 유통 일반 온도 기준은 크게 이제 저희 5가지 정도로 나눠지고, 사실은 뭐 실온 상온 보다는 냉장 냉동 제품들이 좀 더 온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하고, 특히 여름이나 이런 경우는 제조 보관 유통 시에 철저히 온도 유지해 주시고, 뭐 냉장고 같은 게 하절기에는 외부에서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선을 좀 더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어쨌든 지금 올해 생산된 유통기한 표시된 제품들이 유통기한 3년짜리들이 유통 소진될 때까지 저희가 계도기간도 고려하면 한 3, 4년 정도는 유통기한 표시 제품과 소비기한 표시 제품이 혼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생산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일반 소비자들도 굉장히 이게 유통인지 소비인지는 알고 구매도 하시고 섭취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온도별로 이제 식품의 종류인데요. 이제 이건 뭐 생산하시는 제품의 특성에 맞게끔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이 부분은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식육 중에서 분쇄육, 가공육, 분쇄 가공품들은 온도가 조금 낮습니다. 보관 온도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참고로 하셔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질의응답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제도 준비하면서 신문고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유선으로 받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이제 아시는 분 통해서 이렇게 내부에서 또 질의가 오기도 한 것들 중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런 정도를 다시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은 것들만 정리를 했고요. 선적용할 때 내포장은 소비기한, 외포장은 유통기한으로 표시가 서로 달라도 되는지, 예, 사실은 이거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소비자는 너무 혼란스럽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저희가 선적용 계도기간 풀 때 모든 영업 생산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하게 제도를 도입하게끔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결국은 소비자 안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포장지 소진 시기가 내포장과 외포장이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는 소비 유통 틀려도 됩니다. 대신에 날짜만이라도 소진시 맞춰서 날짜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면 어쨌든 소비자들이 그 날짜에 맞춰서 섭취를 하게 되니까 유통이 좀 더 엄격한 기준이니까 그 중에서 짧은 날짜를 기준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선적용할 때 동일 제품인데 내용량에 따라서 유통 소비 표시가 달라야 되는지. 네, 이건 업계에서 진짜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질문을 하셨고요. 사실은 이건 전혀 저희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이 질문을 받은 게 선적용 계도기간을 풀고 나니, 그래서 이제 해봤는데 어쨌든 500g이든 1kg든 한날 한시에 포장지를 교체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날짜는 같이 하되 얘도 이제 유통이든 소비든 포장재 소진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다음 저희가 이제 신문고 민원 질의에서 아마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희가 이제 선적용 가능하다 이런 막 설명하면서
그리고 선적용을 하게 되면 인터넷의 홈페이지나 뭐 어디 뭐 여러 가지 창고를 활용을 해서 꼭 공지를 해주고 식품 안전 나라 뭐 사이트에 가서 병명 등록을 해달라라고 이제 안내 문구가 나가는데요. 굉장히 이걸 보고 이거 진짜 의무적으로 해야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의무는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그걸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어쨌든 시행 시기보다 내 제품이 빨리 적용이 되니 이걸 약간 홍보, 소비자들에게 미리 좀 다양하게 알려줘서 어느 날 내가 다른 제품 다 유통기해서 내가 구매하려고 보면 소비기한이다.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있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좀 더, 그래서 이제 뭐 혹시 그분이 홈페이지 가서 이 뭔지 보면 그게 뭐 팝업창이나 뭐 이런 걸로 이런 제품은 제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선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제품이나 그 업체의 신뢰도가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저희 때문이 아니고 업체의 그럼 만약에 소비자가 당황스러워서 그 제도가 바뀌는 걸 모르고 또 막 이렇게 불만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걸 먼저 안내해 주는 게 업체 입장에서 좀 더 좀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걸 이제 권고 사항으로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는 지금 그 변경 보고 등록하는 거 지금 가능하니까 들어가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세트 포장 제품에 소비 유통기한 표시품 구성품이 섞여 있을 때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짧은 날짜를 소비기한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연상태 식품. 예, 자연상태 식품 농수산물은 사실은 일자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뭐 소비든 유통이든 뭔가를 표시를 했다. 그렇다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B2B 원료용 제품도 소비기한 표시 대상이냐. 네, B2B라는 이런 목적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제품이 소비기한 적용 제품이라면 소비기한을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소비기한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을 해드렸고, 지금 이제 제가 마지막 두 장은 저희가 이제 표시 업무를 하다 보니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물론 소비기한도 관심도 많으시지만 표시는 모든 업체에 다 관심이 많은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8월 11일 100대 가제 식약처 전체의 100대 가제 규제 개선을 풀면서 저희 과에서 추가적으로 다섯 가지 정도를 더 규제 개선을 하겠다라고 낸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식품 표시사용 QR코드 제공 확대인데요. 사실은 지금 식품 그 정보 표시면이나 이런 데 적혀 있는 것들이 소비자분들이든 뭐 그 영업자분들이 많은 욕심을 내서 정말 많이 적어 놓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동률은 그게 면적이 굉장히 크다면 가동률이 괜찮지만 작은 것들은 가동률이 굉장히 낮아서 불만도 많고 그것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래서 필수 사항들만 좀 더 크게 하고 그렇게 이제 필수 사항이 아닌 것들은 좀 QR코드로 좀 해서 이제 가독성을 높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28월 달부터 규제된 샌드박스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마 업계가 한 15개 업체가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범 사업은 내년에 2차하고 연계하고 하여튼 내년 하반기까지는 해서 만약에 법제화를 한다면 24년부터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온라인 세트 판매 제품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안에 그 품목 보고 개별로 된 제품들 혹은 수입 완제품들을 한 박스 내에 여러 가지를 섞어서 뭐 예를 든다면 과자 세트 제품 이런 것들이 요즘 굉장히 인터넷에서 유행처럼 판매를 하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희한테 제안이 온 게 다 품목별로 다 이미 표시가 되어 있고 단지 걔를 박스에 넣은 것 뿐이니까 이 정보들을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다 게재를 한다면 이 밖에 표시는 좀 생략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어차피 정보 제공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바깥에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규제 개선을 하려고 하고요.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달에 이미 이번 달에 초에 개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 식품 원재료 무첨가 프리 등 표시 허용인데 사실 저희 부당한 표시에서
저는 개별적으로 저희 고시 중에 부당한 고시를 가장 부당하고 싫어하는데, 지금 보통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쓰지 않았다라고 쓰면 그것 자체를 타 업체의 뭐 제품보다 나의 제품 우월하게 보인다고 해서 절대 쓰지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전면적으로 다 푸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원료를 쓰지 않았다면, 예를 들면 대체식품에서 고기를 안 쓰고 이제 곡류만으로 제조를 했다면 미트 프리를 쓴다든지, 유당 불내증 환자를 위한 락토스 프리 같은 거, 그런 거는 쓸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무가염 사용 표시 기준도 마련을 할 건데요. 지금 현재는 실제로 제품을 만들면서 염을 가하지 않아도 지금의 무염 기준에 맞지 않다면 그 무가염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실제로 쓰지 않았다면 무가염 표시가 가능하게끔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은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대상 확대인데요. 현재 이제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받는 게 금기식품, 특수용량, 의료용도, 그리고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식품, 이 네 가지를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는 동업자조합, 건기협회, 산업협회, 소비자단체에서 이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확대해서, 그러니까 영업자분들이 좀 더 자유롭고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소비기한하고 표시 관련해서 좀 정보 드릴 수 있는 부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모두. 네, 그러면 저희가 네. 두 번째 강의까지 듣고 질문을 한꺼번에 받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강의해 주신 문재훈 연구관님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식약처 식품기준과의 최원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서서 하는 거는 잘 못하는데 오늘 저기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서서 하랍니다. 그래서 조금 어색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예. 먼저 제가 오늘 그 식품등의 소비기한 설정 기준과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텐데,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실제로 설정 실험을 하는 뭐 안전센터 소속 직원분도 계신 것 같고, 또 이제 그런 거와 좀 거리가 있으시지만 또 전체적인 관리를 총괄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실질적으로 이 일을 이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내용적으로 또 관심 있게 보실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은 뒤에 보면 이제 행정적으로 품목 제조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는 분야가 다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처음으로 소개해드린 내용이니까 유심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법의 규정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우리가 이제 뭘 보아야지 이 규정을 잘 숙지해가지고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 없이 하느냐가 중요한데, 간단히 먼저 소비기한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비기한이라 함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그러니까 과거의 유통기한은 유통까지가 목표라면, 이제 유통에서 소비 단계까지를 우리가 이제 기한으로 잡아서 기존의 유통기한보다 조금 더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정의에 담겨 있고요. 식품대의 표시 기준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소비기한을 왜 하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식품위생법의 시행규칙에 보면은 품목 제조를 보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각 호의 서류 중에 하나가 소비기한 설정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비기한 설정 사유서는 우리가 얘기하면 그 별도의 고시에 따라서 설정 사유서 작성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건 이따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품목 제조 보고할 때 소비기한 설정을 해야 되고요. 또 품목 제조 보고상의 변경 신청을 할 때도 역시 소비기한 설정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특히 소비기한으로 바뀌다 보니까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 되면은
우리가 얘기한 기한 표시제라고 할 수 있는 기한이 연장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제 변경 신고가 병행돼야 되는데 그때 이 소비기한 설정 사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더불어서 수입식품 등의 수입 신고에도 당연히 앞서 우리 문재은 연구관님께서 설명하셨지만 거기서 말씀드린 동일한 방식으로 수입 신고 전에 또는 후에 이 소비기한 설정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표시 기준을 앞에 잘 살펴보셨으니까 내용은 대부분 아실 텐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소비기한이 갖고 있는 이제 특징이죠. 뭐냐 하면은 제조, 가공, 소분, 수입한 식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표시 제외 식품이 있고 표시 제외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이제 소비기한 표시 대상 식품인데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유통기간 또는 소비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저장기간이라고 표현하면 저장기간 내에 품질이라든지 안전의 변화가 일부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은 마땅히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통해서 언제까지 안전하게 유통 보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소비기한을 산출하는 거라면 거기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우리가 설탕은 잘 아시겠지만 썩지 않는 식품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리고 벌레도 안 먹고요. 그런 거는 소비기한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기한 표시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품질이 됐건 안전이 됐건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소비자한테 제공하기에는 곤란한 수준의 품질이나 안전 수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안전계수를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기한 표시제에 해당하는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앞으로 소비기한 설정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면은 이해가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표시 방법은 잘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소비기한 설정에 대해서 식약처가 제공하는 정보는 크게 소비기한 설정 기준, 여기 식약처 고시죠. 식품 등의 소비기한 설정 기준이 있고요. 그 고시에서 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식품 등의 소비기한 설정 실험 가이드라인 지금 이제 마련돼 가지고 과거에는 이제 유통기한 설정 실험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이 현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아마 온라인 버전이 됐건 우리가 인쇄물이 됐건 가지고 계신 분도 제법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거를 지금 참고하시면 되고요. 말씀을 드리자면 소비기한 설정 기준 고시는 22년 4월 20일 날 개정이 완료됐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소비기한 설정 고시에 관련된 내용의 대부분의 변경 사안은 기존의 유통기한이었던 것들을 소비기한으로 용어가 변경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과거 품질안전 한계기한이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이제 제시되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품질안전 한계기한이라는 용어를 새로 도입하고 그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고시 자체에서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비기한 설정 실험이나 유통기한 설정 실험이냐 실험에 대한 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저장해서 품질 지표가 됐던 안전 지표가 됐던 우리가 가장 먼저 도래하는 변화가 되는 지표 하나를 타겟팅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최대 100이 되는 기간을 뒤에 이제 설명했지만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이나 놓는데 그 유통기한하고 소비기한으로 차이가 없겠죠. 그럼 여기서 차이 나는 건 뭐냐? 안전계수를 적용하는 부분이 될 텐데 그거를 고시에 담기에는 너무 구속력도 크고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따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비기한이라든지 기존의 유통기한이 됐든 이건 영업자가 스스로 제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영업자가 자시 제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비기한이 됐건 유통기한이 됐든 스스로 설정하도록 저희가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안내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에 담는 방식으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럼 뒤에 보시면은 소비기한 설정 방법에 대해서는 식품 등의 소비기한 설정 실험 가이드라인이 8월 31일 날 이제 초안이 나왔고 저희가 지금 제가 산업협회 통해서도 아마 업계의 의견을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고 또 저장 및 유통학회를 통해서 업계 의견을 받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별도의 소비기한 설정 관련해서 이제 학계, 소비자단체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도 이제
교차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비기한 설정이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제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 넘어서 처음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의견들을, 전문적인 의견들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하여간 저희가 초안이 8월 30일 날 나왔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감수 과정이랄까요? 그 의견을 피어 리빙 하는 단계고, 피어 리뷰가 끝나면은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아마 온라인 버전으로 우선 공개를 하고, 사실 저희가 이거 되게 시간을 앞당긴 거거든요. 왜냐하면 원래는 이게 12월 달에 이 연구 사업이 종료돼서 나오는 건데 저희가 선작용도 하고 업계 요구사항도 많아서 하여간 저희도 굉장히 지금 뭐 불이 나게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그래서 공개될 거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고시에서 언급된 소비기한 설정 기준과 그 다음에 그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언급된 소비기한 설정 방법에 대해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소비기한 설정 고시에 나온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소비기한 설정 주체는 누구냐? 그럼 뭐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자죠. 그러니까 제품의 특성과 제품이 유통되는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영업자가 제품이 소비자한테 공급될 때까지 품질이 됐건 안전이 됐건 우리가 최상의 그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제공될 수 있는 기간을 영업자 스스로 정하게 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방법론 쪽에서 어떤 방법이 이제 필요한지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만 저희가 간단히 제시한다고 보면 되고요. 소비기한 설정 실험 주체는 역시 1차적으로는 영업자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오늘 설문조사에도 저희가 조금 내용이 조금 많아서 설문조사 조금 협조를 부탁드리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런 설정 주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영업 실제 상황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지 저희가 정책에 또 활용하는 필요가 있고,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현장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에 좀 적극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이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업체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 기간을 두기도 하고,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제4장에 보면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 해가지고 그런 길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소비기한 설정 고시 구성은 다음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실험 계획이라든지 지표는 이런 거 한다는 건 사실은 좀 개괄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다 숙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설정 주체는 영업자다. 설정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고시에서 나와 있는 말씀을 좀 여기서 간단히 언급을 하자면, 포장 재질, 보존 조건, 제조 방법, 원료 배합 비율 등 제품의 특성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냉장 또는 냉동 보존 등 기타 유통 실정, 그러니까 제품의 특성, 내재적 특성과 유통 조건, 유통 실정,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보존 및 유통 온도겠죠. 저희가 지금 권장 소비 기한을 뒤에다가 사업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릴 텐데, 실질적으로 온도에 매우 민감하다는 거는 누구보다도 여기 계신 제조 관계자님들이 가장 잘할 거라 생각해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냉장식품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위해 방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하고, 여기서 이제 품질 안전 한계 기한 내에서 실제 유통 조건을 고려하여, 여기서 고려한다는 게 이제 안전계수를 도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유통중 안전성과 품질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한다. 이게 지금 한 줄인데 요 내용을 잘 풀어서 한 게 가이드라인입니다. 이제 뒤에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가장 요번에 역점적으로 고려했던 부분이 이제 안전계수 부분이 되겠는데요. 약간 그건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설정 실험은 뭐 당연히 이화학적인 지표가 됐건 미생물학적 지표가 됐건 관능적 지표가 됐건 설정한 지표의 한계값을 정하고 그 한계값을 먼저 도래하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품질 안전 한계 기한을 설정할 수 있겠죠. 이거는 사실은 영업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정보죠. 내 제품의 품질에서 소비자들한테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는데, 가장 먼저 품질이 영향을 받는 게 뭔지는 여기 저희보다는 그 제품을 만드시고
개발하신 영업자들이 가장 잘하실 테니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에 대한 모든 설정의 주체는 영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장 조건은 실온이 뭐 상온 여기 온도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전에는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을 했거든요. 예, 말씀드렸지만 온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는 거를 또 새삼 느끼면서 예, 온도 설정 실험할 때 본인 제품이 유통 환경이 어떤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그 온도를 포함해서 하는 게 남용 조건하고 고온도 조건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안전 개수할 때 그런 변화를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통 중에 가장 영향을 미칠 팩터도 이 온도 팩터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 이 부분은 실험할 때 주의하셔야 된다 말씀이고요. 실험 방법은 뭐 여기 식약처에서 인정한 방법은 당연히 될 것이고, 그리고 AOAC라든가 ISO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실험 방법은 무엇이라도 영업자가 쓸 수 있게 돼 있고요. 검체 취급이라든지 이런 건 뭐 당연히 실험실 운영하시는 데가 저희보다 다 잘하실 거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이제 아마 관심이 이제 있을 부분이고 뒤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텐데요.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다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을 이제 다 바꿔야 되는데 그 실험으로 다 충당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기존의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생략하는 거는 어떤 것이고, 앞으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생략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당연히 권장 소비기한이 있는 경우는 권장 소비기한 이내로 소비기한 설정하는 경우는 당연히 가능할 것이고요. 이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사 제품 비교라고 하잖아요. 뭐 유형이 됐건 성상이 됐건 뭐 포장이 됐건 살균 멸균 여부, 유통 처리 여부 이런 몇 가지 5개인가 7개에 해당하는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해서는 그 소비기한이 설정된 기존의 제품과 비교해서 그 기한 이내로 하는 거는 가능하죠. 이거 아마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네 번째 부분은 별로 제가 오전에 지자체 공무원님들한테도 할 때 이런 케이스는 거의 제출한 경우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식약처에서 200개 식품 유형에 대해서 각각 한 10개 정도 품목을 선정해 가지고 권장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4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올해 50개 유형에 대한 식품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식품이 아마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거나 시장에서 우리가 손쉽게 볼 수 있는 제품이 될 텐데, 그 제품의 권장 소비기한을 이제 저희가 하반기에 제공을 해드릴 텐데, 그러면 여기 계신 영업자 중에는 유사한 제품을 거기서 확인할 수 있고, 거기서 설명하는 제품과 우리 제품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면은 그걸 레퍼런스 삼아가지고 소비기한으로도 쓸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권장 소비기한 고시로 하는 방법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한국식품산업협회 동업자조합 또는 국내외 식품 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정부출연기관 연구보고서 이런 것들도 레퍼런스로 쓸 수 있는데, 그동안은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번에는 지금 우리가 동업자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우리 영업자를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을 하고 있는 자들이 모여서 세운 법인 기관이잖아요. 거기서 영업자들한테 과학적인 실험 방법을 통해서 제공된 권장 소비기한 또는 소비기한 형태의 값을 데이터하고 안전계수를 어떻게 했는지를 풀세트로 해가 제공하면 그걸 사용하는 거는 당연한 영업자의 권리이기도 하고 몫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하는 실험 결과에 대해서는 아마 이런 방식으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업계에서 충분히 공유하셔가지고 내가 같은 유형의 제품이다 그러면은, 그리고 맞다 하면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사용을 그대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서 자기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안전기술을 조금 더 도입할 수도 있죠. 왜 처음이니까. 그런 건 영업자들이 좀 더 고려해서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세부적으로 넘어가면은 표현은 이렇게 하죠.
우리 신고 여기 직접 신고 업무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으니까 좀 안 하신 분들은 처음 보시는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라면, 권장 소비 기한을 하는 경우는 소비 기한 설정 근거에 다음과 같이 쓰시면 되고요. 유사 제품 비교하는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CPU 유형이 같고, 성상이 같고, 포장 재질이 같고, 보관 및 유통 온도가 같고, 보존용 유통 처리 유효부, 살균 또는 멸균 방법이 이 7가지가 같으면은 유사 제품 비교가 가능한데, 사실은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요 포장 재질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그 권장 소비 기한 아까 리포트는 뭐 제품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상세하게 넣어가지고 되도록 해당 제품이 이제 어떤 제품인지 이제 상상할 수 있도록, 상상이란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제품과 충분히 매칭 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같은 거면은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뒤에 보시면은 설정 사유서에 이렇게 기술하죠. 뭐 제품의 원료와 보존 특성은 다음과 같다고 쭉 기술하고, 비교를 이제 유사 제품이 신규 제품과 기존 유통 제품 뭔지 이렇게 표로 비교할 수 있죠, 그죠? 이거 하신 분들은 늘상 하시는 거니까. 여기 보면 있는데 이제 요거보다 더 자세하게 하여간 저희가 제공할 거란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종합적 판단으로 동일하게 6개월 이제 소비 기한이 되겠죠. 지금 이제 유통이니까 유통 기간이지만 이제 소비 기한으로 바뀌겠죠.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새롭게 바뀐 소비 기한 설정 방법, 그 가이드라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상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앞서 고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소비 기한 설정 방법을 생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요번에 가이드라인에서 좀 저희 상세하게 좀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 뭐냐 하면, 기존에 이제 유통기한 같은 경우는 0.6에서 0.7 한다, 안전계수를 하고, 저희가 어떤 건 0.6이고 어떤 건 0.7인지 상수를 해주질 않았어요, 사실은. 그 유통기한이라는 거는 영업자가 가장 잘 알고, 사실 시장에서 발생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당시에는 깊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수라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안 한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저희가 소비기한 표시제를 처음 도입하면서 도입 취지가 유통기한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식품을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좀 연장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학적 근거 없이 무턱대고 연장하게 한다고 하면 시장에 혼란이 초래될 것이고, 더더군다나 영업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그래 됐건 저래 됐건 소비자 클레임이 오면 다 영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어떠한 근거와 어떠한 방식에 대한 과학적 접근 없이 소비기한은 그냥 0.8에서 0.9를 한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이드라인이 허용하는 수준에 해당해서 저희가 요런 정도 수준에서 해라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뭐 저 가이드라인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더 상수를 해드릴 수도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또 어떻게 보면 또 그게 규정같이 또 이렇게 좀 구속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여러분들의 재량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재량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저희가 상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아닌 다른 리포트를 통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상세한 부분이 아마 나갈 거예요. 근데 현재 가이드라인에는 그런 고민이 좀 담겨 있다는 거 나중에 이제 인쇄물 보시면 알 텐데 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품질 변화 시작이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이 되겠죠. 여기 100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품질 지표가 될 수도 있고 안전 지표가 될 수도 있는데, 과거의 유통기한은 이제 0.6에서 0.7을 한다 이렇게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인해 본 거 어떤 건 0.9 한 경우도 있어요, 유통기한인데. 근데 제품을 보면은 이거는 0.9에도 되겠구나 하는 제품이에요, 사실은. 뭐 충분히 안전성이 확보된 그런 제품은 0.9 할 수도 있죠. 그거는 영업자 마음이니까. 근데 어찌되었건 저희가 당시에는 0.6에서 0.7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품질 안전환경 0.8에서 0.9라고 돼 있는데, 제품에 따라서 0.7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요, 소비기한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바람직한 거는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제품의 특성을 잘 아는 영업자는 그 제품의 특성에 맞도록 안전계수 설정하는 재량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사고가 터지면 안 되니까 0.7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든 거는 0.7에서 0.9 정도 레인지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판단해서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품질 안전 한계 기한의 설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품질 변화가 없이 섭취 가능한 최대 기간 100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전계수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을 해야 되는데 소비 기한에 걸맞는 이제 안전계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네요. 안전계수를 무턱대고 할 것이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계수는 제조 과정 중에 위생관리 수준과 실제 유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 판단을 통해 영업자 책임하에 산정하는 값으로 다음과 같은 제품의 내부적,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부적 요인으로 기술된 거는 원료, 수소이온 농도, 수분 활성도, 보존료 함유, 살균, 멸균 처리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될 수 있고요. 외부적 요인은 이제 포장 재질, 그리고 보관 온도, 냉장, 냉동, 상온, 그리고 소비자 취급, 이제 소비 기한이다 보니까 새로운 개념이 추가로 도입된 거는 이제 남용 시간, 남용 온도라는 장보기 시간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식품을 구매하고 내가 집으로 이동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만약에 냉장식품이라면은 상온에 노출되게 될 것이고 뭐 트렁크에 놓고 가져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팩터도 이제 고려해야 될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안전계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상적인 경우는 품질 안전 한계 기간에서 보관 유통 온도를 잘 지킨다면 소비 단계까지 이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을 100으로 가져가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이상적인 경우는.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통 과정 중 또는 소비자 취급 과정 중에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온도의 남용 또는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의 잘못된 취급, 뭐 예를 들어 잘못된 취급이라는 게 잠깐 놓을 수도 있고, 뭐 상에다 잠깐 놓을 수도 있고, 냉장고에 바로 안 집어넣고, 아니면 잠깐 장보기 하다가 좀 백화점도 들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상식 수준에서 일어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품마다 감수성이 다르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통조림 제품이 뭐 여기 그냥 예를 들면 우리 참치라는 제품을 따지면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크게 센시티브할까요? 그런 거 안 하겠죠. 그런 경우는 감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식품이니까 안전계수를 높게 써도 되고, 쉽게 말씀드리면 멸균 제품은, 아니면 냉동 제품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한 2시간 반까지는 상온에 노출돼도 냉동이 해동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크게 고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 장보기 시간이 1시간 이내가 90몇 %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좀 다른데, 그러니까 이제 큰 영향을 안 받는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냉장 제품, 근데 pH가 높아요. 그러면 이제 미생물학적인 안전성이 좀 떨어지겠죠. 수분 활성도가 높다. 뭐 이런 경우면 상대적으로 감수성이 높아지겠죠. 그러한 남용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안전계수 조금 더 높게 적은다. 이런 선언적인 부분으로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저희가 권장 소비 기한 할 때는 pH 4.6, 3.5 여기 지금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나와 있네요. pH 3.5, 4.6, 수분 활성도 0.8, 0.9, 그리고 냉장, 냉동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 0.96, 뭐 0.92 이렇게 다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셋을 그래가지고 적용하게 돼 있는데 가이드라인에는 그렇게까지 상수를 하면 말씀드린 대로 영업자의 재량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 선언적인 걸 했고, 혹시라도 상세한 걸 필요하면 저희가 별도의 또 보고서가 나갈 거기 때문에 거기서 참고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안전계수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만든 거라 할지라도 영업자들이 소비기한 처음 도입한 거니까 당연히 유통 또는 소비기한 중에 제대로 되는지도 당연히 현장에서 체크해 보시겠죠, 그죠? 여기 지금 소비자 설정에 저희가 이제 직접 실험한 것도 있고 해외 자료를 참조해서 한 것도 있는데 저희가 보면은 역시 pH 4.2 또는
또는 3.5 수분할 정도 0.8에서 0.9 사이에 여러 가지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식품의 세이프티가 영향을 받는 걸 저희가 볼 수 있고, 그럼 거기에 대한 가중치를 저희가 이제 가중치를 두는 방식을 활용했다는 말씀이고요. 또 뭐 다른 자료에서도 소비기한 설정 시 이런 내용들을 내적 외적을 고려한다라는 저희 레퍼런스가 있어 저희가 참고했다는 말씀이고요. 참고로 저희가 소비기한 설정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해외 자료를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저희가 참고할 만한 게 있다면 저희가 최대한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상세하게 소비기한을 몇 점을 대서 어떻게 한다라고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이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없습니다. 뭐 해외 FDA도 있고 뭐 유로, EU 뭐 다 캐나다 뭐 호주 뭐 저희가 뭐 일본 뭐 다 찾아봤는데, 뭐 상수를 이렇게 이런 거 고려한다라고만 돼 있지 막 몇 점 얼마로 이렇게 상술되어 있는 게 거의 없어서 저희도 이렇게 없나 싶었는데, 하여간 기본적인 이유는 그렇겠죠. 영업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재량을 준 것인지 아니면 뭐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저희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번에 저희가 가이드라인 만들면서 저희 스스로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리나라 장보기 시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왜냐하면 소비기한에서 제일 중요한 영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 이거 앞에 오른쪽은 미국 건데 거기는 1시간에서 2시간 이내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아마 2시간을 남용으로 잡더라고요. 그쪽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근거리에 이제 쇼핑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의 90% 이상이 1시간 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1시간 이내의 남용으로, 그리고 이제 평균 기온 팩토로 해가지고 0.96인가 아마 저희가 잡은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0.96고 0.96을 다이렉트로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0.96 곱하기 0.92 곱하기 0.96 곱하기 0.92 곱하기 이렇게 쭉 상수하다 보면 계속 비율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누적되는 개념이에요. pH가 얼마냐에 따라서 0.9 곱하고 수분 활성도가 0.96이면 0.96 곱하기 0.96 곱하기 0.92 뭐 이렇게 떨어지겠죠, 계속. 이런 개념인데 여기서는 지금 설명을 안 해드리는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하여간 또 별도 자료가 나갈 텐데, 이제 그런 식으로 개념이 하여간 저희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가이드라인까지는 그렇게 상술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했고, 역시 장보기 남용도 제가 0.96인가 그래서 저희가 모델링해서 계산한 값을 했을 때 그 정도면 적합하다 해가지고 미생물 실험을 통해서 한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만들었다는 말씀이고요. 이게 개괄적으로 저희가 가이드라인의 이제 적용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상술한 게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온도예요. 저희가 5도씨 단위로 실험을 해봤는데, 당연히 1도씨만으로도 엄청난 지금 차이가 발생하는데 5도씨 차이로 했을 때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보관 온도가 매우 중요하니까 자사 제품의 유통 환경을, 특히 유통 중에 온도에 민감한 제품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냉장 제품 같은 경우 이건 고려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pH 3.5냐 4.6이냐, 수분 활성도가 0.8에서 0.9 사이냐, 0.9 이상이냐, 0.8 이하냐, 살균 배종료를 사용했냐, 냉동 실온이냐, 멸균 제품이냐, 이런 거를 고려해서 안전 개수할 때 고려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저희가 저장미 유통학회를 통해서도 요 안전 개수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8월 달에 아마 보고를 했는데요. 멸균 제품은 어지간하면 1을 써도 되겠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 냉동식품의 경우는 한 0.97, 실제로 1시간 정도 90% 이상이 장보기를 한다면은 그 장보기 시간 내에 냉동 제품이 해동된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집에서 다시 장본 거를 해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일부 남용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최소한으로 하여간 0.97을 잡았고요. 물론 이거는 저희가 제시하는 내용이지만 영업자들이 판단하셔서 제품 클레임이 안 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 재량은 있다는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가 제공하는 건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냐라고
한 부분이고 저장 및 유통학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지적이라든지 다른 이견은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만 냉동 냉장식품은 온도에 민감한 거기 때문에 장보기 시간 등을 고려해서 하라고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특히 요즘은 유통 채널이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온라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여기 지금 뒤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Q&A에서 나와 있겠지만 제가 Q&A 때 설명드리겠는데 그 상식 수준 이상의 것을 고려하라는 건 아니에요. 뒤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 통상적인 수준에서의 남용을 얘기하는 거지 비상식적 수준의 것까지 다 고려해서 해라? 그러면 소비기한 할 수 없죠. 그죠? 그럼 안전계수 0.6 아니 0.5 해야죠. 뭐.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원래 소비기한 도입 취지에 맞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은 소비자 혜택 부분도 우리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 정책적 효과를 최대한 나타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부분 늘려달라. 뭐 근데 자신 없으면 안전계수를 좀 더 늘려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간단히 여기서 아마 이제 앞으로 한 10분 내에 이루어진 내용이 이제 가장 중요한 또 우리 이제 신청 허가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이 관심 가질 내용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건 당연히 아닌 거니까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가고요. 유사 제품 비교는 다음과 같은데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보존 및 유통 온도하고 포장 재질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이 유사 제품 비교할 때 이렇게 단순하게 돼 있지만 우리가 제공하는 권장 소비 기한 값에서는 조금 더 상술되어 있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장 유사한 제품의 것을 참고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안전계수를 도입해도 될 것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 제시한다는 거고요. 요게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아까 4년에 걸쳐서 200개의 식품 유형에 대해서 권장 소비 기한을 하여간 만들어서 각 품목별로 하나에서 10개 정도 그러니까 거의 매년 한 400개 수준의 이 권장 소비 기한 품목이 이제 제공될 텐데요. 올해 첫 해에 들어있는 유형입니다. 빵류, 떡류, 어육가공품 이렇게 돼 있는데 일부는 제품이 없는 것도 있어요. 계획 수립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당연히 권장 유통기한을 우선적으로 해야겠죠. 그리고 다소비, 어린이 기호 또 이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계시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제품을 해달라고 하는 유형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50개를 뽑아서 넣었고요. 아마 그런 거 의견 묻는 공지도 각 협회를 통해서 나간 걸로 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없는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왜 없나 유형은 있는데 왜 없나 봤더니 이거 주로 수입 제품 국내 제조가 아니고 수입에 100% 의존하는 제품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일부 최종적으로는 수정될 수도 있는데 지금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약 400개 넘는 품목을 지금 저장 및 유통 실험하는데 얼마나 실험 많겠어요. 3반복해야 되고 유통기한이 최대 200% 유통기한의 200% 기간 동안 저장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끝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험이 엄청 많죠. 지금도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여간 완성되는 거 위주로 지금 이제 9월 달 이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때까지 하여간 이제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올해까지 공개될 대상은 이런 식품 유형이라는 걸 이제 기대하시고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참고하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개 이제 슬라이드가 남았는데요. 저희한테 지금 이제 질의가 많이 들어와요. 지금부터 이제 슬슬 소비 기한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니까 선적용도 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소비 기한 설정을 바꾸는 거에 따른 여러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제 요구가 많이 와서 저희 내부적으로 방향성을 정리한 거고 오늘 오전에도 지자체 공무원을 통해서 요렇게 처리해라 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하여 원본 데이터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안전계수를 적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과학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유통기한 실험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품질 안전 한계기한 실험 자체가
유통기한하고 소비기한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안전계수만 잘 고려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실험한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게 동일한 제품일 것이기 때문에 안전계수는 우리가 제품의 특성이잖아요. pH가 얼마고 수분 활성도가 얼마고, 내가 유통조건 요번에 봤더니 뭐 대체로 10도씨 이내에서 안전하게 유통되더라, 뭐 포장 재질이 바뀌었을 리가 없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안전계수를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에 맞도록 해서 적용하는 거는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했고요. 다만 실험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이 있어요. 근데 안전계수는 얼마 적용했는지 구전으로 전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데이터는 없는데 이거 제품의 안전계수 유사제품 비교였겠죠? 얼마 0.6 했다더라. 그걸 알고 있다. 그래서 그걸 역산해서 하면은 유사제품이라 할지라도 품질 안전 한계 기한을 알 수 있겠죠, 그죠? 단순한 산수니까 0.6 역산하면 되잖아요. 거기다 다시 안전계수 바꿔서 소비기한 연장하는 거는 되냐? 요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비약이죠. 과학적 비약이 안전성 우려를 상회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예, 큰 원칙이 그렇고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기존 제품이에요. 기존 제품, 현재 있는 기존 제품을 소비기한을 이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존 제품의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의 사유가 설정 실험을 통해서 한 경우예요. 그럼 이거 당연히 오리지널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현 제품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과 동일하게 하는 거는 가능하고,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제품의 유통기한에 안전계수만 달리하여 소비기한을 하는 거, 연장하는 거죠. 그럼 변경신고는 해야 돼요. 당연히. 변경신고 설정 사유서에 실험 데이터를 유통기한에 대한 자료를 할지라도 제공하고 안전계수를 어떻게 했는지만 해서 제공하면은 허용해 준다. 저희가 취지가 어찌되었건 다소라도 소비기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면은 소비자한테 혜택이 간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허용한다라는 부분이고요. 데이터가 있으니까.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 제품에 대한 영업자들의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얘기잖아요. 실험도 해봤고. 이런 부분들은 영업자 재량을 최대한 저희가 존중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케이스가 되겠죠.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서 기존 제품 유통기한이 설정됐어요. 유사제품 비교. 근데 비교 대상 유사제품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그냥 바꾸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당연히 가능하죠. 기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비교 대상 유사제품의 유통기한에 알고 봤더니 그 유사제품이 자사제품이에요.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자사제품이 소품목, 그러니까 소량 다품목 이렇게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구성 성분을 달리한 동일한 제품군이 쭉 있으면은 하나의 유통기한 설정 실험한 거 가지고 유사제품 비교를 해가지고 계속 품목 제조 보고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자사제품의 유통기한을 이제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가지고 다른 제품이 돼 있는데 데이터를 갖고 있죠. 만약에 데이터를 갖고 있다. 그러면 비교 대상 유사제품의 유통기한 설정 실험 당시의 데이터를 제시하고 그 비교 제품의 유통기한에 안전계수를 적용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하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류하고 있는 경우 자사제품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역시 데이터는 없고 안전계수만 알고 있어서 그거를 한다?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저희한테 별도로 질문 안 하셔도 지자체 공무원한테도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 아마 이제 회사에 돌아가셔도 이제 소비기한을 바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기준에 따라서 신고하셔서 늘리고 싶으시면 늘릴 조건이 되면 늘리시고 기존의 유통기한 그대로 쓰실 거면 쓰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유사제품 비교 당구장 요 부분에서 조금 더 바람직한 거는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허용해 드리고 있지만 그 비교 대상 유사제품이라고 하는 대표 제품이 되겠죠. 그 회사에 그걸 먼저 소비기한으로 바꾸고 그 소비기한을 유사제품 비교를 하면 이런 좀 어려움은 없겠죠. 제공해야 되는 서류가 많아지잖아요. 데이터도 내야 되고 안전계수는 왜 했는지 해야 되고. 근데 그냥 비교 대상 유사제품을 먼저 소비기한으로 바꾸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내해드리고 지금도 그렇게 이제 해드리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건데 그게 바람직하다. 다만 이제 업체 개별적인 사정이 있겠죠. 또 내부적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말씀드린 대로 뭐 소비기한 이렇게 뭐
포장재가 남아서 지금 당장은 곤란하다 하는 부분은 이렇게는 가능하게 하여간 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권장 유통기한을 활용하여 뭐 동일하게 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그 권장 유통기한을 가지고 기존 제품의 유통기한을 권장 유통기한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안전계수만 바꿔가지고 기장을 연장하겠다? 이건 안 된다. 저희가 새롭게 권장 소비기한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참조해야지 기존의 권장 유통기한을 활용해서 하는 거는 소비기한을 바꾸고 그러니까 동일한 건 상관이 없는데 연장하려는 시도는 안 된다. 뭐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신제품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신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당연히 실험을 통해서 하는 거는 가능하죠. 그죠? 근데 이제 유사제품 비교가 있는데 신제품인데 내 신제품에 비교할 대상이 유사제품이 소비기한이면 상관이 없잖아요. 유사제품 비교를 하면 되는데 지금 과도기니까 그런 제품이 없을 수 있죠. 그럼 당연히 기존의 유통기한과 비교를 해야 될 텐데 되도록 안전상의 우려가 없으면 허용해 준다는 내용이고요. 비교 대상 유사제품의 소비기한이면은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게 바람직하다고 했잖아요. 바람직하니까 당연히 되는 거죠. 유사제품으로 비교할 대상이 소비기한이면 소비기한 to 소비기한으로 비교하는 거니까 가능하다. 근데 이제 과도기다 보니까 소비기한으로 비교할 게 없어요. 그러면 유통기한으로 비교해야 되는데 유통기한으로 비교하는 거 가능하다. 동일한 날짜를 쓰는 건 당연히 가능하겠죠. 기존에도 허용됐던 거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뭐 유통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허용 못 해줄 건 없죠. 그리고 이제 비교 대상 유사 제품의 유통기한인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자사 제품이고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바람직한 거는 그거부터 소비기한을 바꾸고 소비기한을 유사 제품 비교하면 날 텐데 영업자 중에 꼭 그렇지 못하는 우리는 꼭 지금 당장은 그걸 바꾸고 싶지 않고 이것만 바꿀래요. 막 이런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오리지널 데이터가 있으면은 허용해주는 방식으로 간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데이터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소비기한 당연히 권장 소비기한 나오면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기존 제품이 됐건 신제품이 됐건 이 과도기 단계에서 소비기한 변경 신고를 할 때 나올 수 있는 대부분의 케이스를 여기다 담아낸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모르죠. 또 이제 활용하다 보면 저희가 예기치 못한 것들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여기서 커버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 잘 숙지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 소비기한 바꿀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다시 아까 좀 홍보를 하자면 저희가 약간 조만간 권장 소비기한으로서 이제 50개 유형 중에 일부부터 순차적으로 공개가 될 텐데 저희가 동업자 조합이 발간한 보고서 형태로 아마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동업자 조합에 있는 조합원 회원들한테 그런 정보들이 제공될 텐데 그러면 요 사유로 해가지고 활용하실 수 있다. 근데 저희가 만약 이걸 고시로 담으면은 더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죠? 부담이란 게 어떤 건지는 너무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리고 저희도 이게 어떻게 보면 과학이라는 게 수시로 과학적 한계라는 게 계속 업데이트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새로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그걸 또 반영을 해서 더 정확하고 더 안전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서 가장 이해도가 높고 그리고 정확한 실험을 통해서 측정한 데에서 책임 있게 제공하는 데이터가 된다면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하여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만간 이제 공유가 될 텐데 그러면 뭐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시고 거기다 안전계수를 더 적용하는 거는 영업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용하시면 될 거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있으시면 간단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제 설명이 너무 완벽했나요? 질의가 없으시네. 아니 빨리 가고 싶으신 건가요? 네, 그러면 두 번째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식품기준과의 최원영 연구관님 감사합니다. 예.